최근에 인공자궁에서 쥐의 배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세포로 인간의 배아를 만드는 일이 또 발생했죠. 그렇다면 이거 두 개를 합성한다면 두 개의 기술을 합쳐서 우리의 세포에서 인공자궁으로 인간을 출산하는 것도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앞으로 출산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과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른미래연구소 임철원 소장입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김지연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어려운 이야기보다는 이것이 어떤 미래로 가져올지,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떠한 문화를 가질지 약간 이런 이야기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앞에 오프닝에서 설명했던 게 실은 굉장히 좀 충격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긴 하거든요. 우리의 그냥 세포를 가지고 배반포를 만들었다고, 심지어 미국하고 호주에서 동시에 성공했고, 네. 그리고 인공자궁에서 또 인공자궁이 성공을 했고, 이것들이 만들어지는 미래를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에 관련된 이론을 좀 간단하게 과학 커뮤니케이터이신 김주현님이 쉬운 얘기인데 어렵게 하는 거 아니겠죠? 어려운 얘기를 더 쉽게 해주시겠죠?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호주의 과학자들이, 이제 미국 연구자들은 인간의 피부세포에서, 그리고 호주의 과학자들 같은 경우는 줄기세포에서 배반포 단계의 그 배아를 만들어냈는데, 피부세포에서 배아를 만들어냈다는 거는 이 피부에 있는 섬유아세포라는 게 있대요. 근데 이게 인간에게 가장 일반적인 세포라고 합니다. 어느 조직에서나 있다고 알려져 있는 이 섬유아세포를 유전자를 다시 프로그래밍하는 그런 기법으로 영양막 줄기세포라고 배반포에 보면 그 외벽을 이루는 그 세포가 있거든요. 그 배반포가 그거죠? 그 아이가 태아가 되는 과정에서 그 태아가 있는 방 같은 거.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막 하잖아요, 나중에. 네네. 그 상태에서 이 수정란 안쪽이 꽉 차게 되면 세포 분열을 통해서,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쪼개지면서 이 안쪽에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깥쪽 외벽이 생기고 이 안쪽 내세포가 생기고 외세포로 또 나눠지는데요. 우리가 보통 배아줄기세포라고 하면은 외벽 안쪽에 있는 세포로부터 추출하는 그게 배아줄기세포고요. 그 배반포를 만들었다는 건 배아줄기세포를 추출해낼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이 안쪽 세포가 나중에 이제 자궁에 착상해서 태아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궁에 착상해서 태아로 자란다는 건 지금 인공자궁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과정을 조금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아요. 이게 좀 더 복잡한 걸 알고 싶으시면 이제 네이처지나 이런 관련 기사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줄기세포가 뭔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특정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 해당 부위에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손상된 장기를 뭐 재생시킨다든지, 아니면 인공 장기를 만들어낸다든지, 오가노이드 기술이죠. 아니면 뭐 세포 치료 등의 이제 줄기세포 기술을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임상적이고 좀 초보적인 단계이고요. 근데 이번에 미국의 연구진들이 사용한 그 인간 다능성 줄기세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만능 줄기세포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신체의 어느 조직으로든 다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세포다. 눈을 만들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코를 만들든, 이걸 가지고 팔다리를 만들든, 뭘로도 다 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줄기세포를 말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확실히 그렇지만, 이제 또 만능 줄기세포를 또 원하는 그 조직으로 분화시키는 기술은 또 다른 또 문제가 있는, 좀 요구가 되는 거긴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어쨌든 만능입니다. 기존에는 인간의 수정란에서 만능 줄기세포를 추출을 했었어요. 예전에 우리 황우석 박사, 인간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했다고 해서 윤리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뭐 그때는 줄기세포를 사실은 만들지 못했던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이후에 과학자들은 어쨌든 인간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긴 했는데, 난자를 제공받아서 수정란에서 추출하는 거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었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 인간의 피부에서 다 큰 어른의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유전자 조작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개구리를 올챙이로 되돌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리셋 유전자를 발견한 거예요. 이 리셋 유전자랑 결합을 시켜서 줄기세포로 역분화시킵니다. 그러면은 성체 줄기세포가 만능 줄기세포가 돼요. 이게 이제 일본의 그 과학자에 의해서 이 기술이 발견이 됐는데, 그래서 이분은 이제 2012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을 했고요. 이거를 이제 유도 만능 줄기세포라고 하거든요. 성체 줄기세포에서 유전자 조작으로 유도해서 만능 줄기세포를 만들었다고 해서 유도 만능 줄기세포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배반포를 만들어낸 거죠. 지금 우리가 놀랄 포인트는 아무 데서나 그걸 뽑아가지고 줄기세포로 만들어가지고 배아로 만들 수도 있는 게 가능해지는 거고, 우리가 이성이 없이
배아를 만드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해진 거다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충격적인 게 네. 수정란 없이 배아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난자와 정자 없이 배아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해당 연구자들은 이게 완전히 인간의 배반포랑은 다르다. 피부 줄기세포로 배반포를 만든 경우에는 투명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태아와 외부를 단절시켜서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데가 없다든지 이게 정말로 인간 객체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배반포는 아니다라고 설명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과학자들이 윤리적인 논쟁을 좀 피해가기 위해서 이게 정말로 인간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러니까 여기 실제로는 실험을 멈춘 거지 이게 불가능했던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실험을 멈춘 거죠. 배아는 14일 이상 네. 보관할 수 없다는 윤리 규정이 있거든요. 14일이 지나면 나중에 태아의 척추나 뭐 이런 것이 되는 그런 세포 발달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걸 원시점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그게 15일 정도 되면 원시점이 시점이에요. 그래서 14일 정도에는 다 연구를 중단해야 됩니다. 이 과학자들도 연구를 중단하는 것이지 사실상 이 배아가 어느 정도까지나 생존할 수 있는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과학자들은 이게 정말로 태아가 되고 인간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네. 얘기를 하기는 하죠. 이게 인간이 될 거라고 상상하는 거는 조금 성급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번에 만든 인공 배반포가 인간 배반포와 정말 비슷하다는 거예요. 배반포라는 게 이 안쪽에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배반포 발달 과정에서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그대로 확인된 거죠. 그러니까 뭐 형태나 크기, 세포수, 뭐 구성면에서 배반포랑 굉장히 다 유사했고요. 배반포가 배아로 이렇게 자라나려면은 속에 만드는 줄기세포와 바깥에서 이를 감싸는 그런 영양막세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드는 모습들, 그러니까 착상 전 단계의 분화 과정이죠. 이런 것들도 다 관찰이 됐고 RNA 분석을 해봤더니 RNA 성분도 다 비슷했다는 거예요. 네. 이 실험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갔을 때 똑같은 인간까지는 아니어도 유사한 인간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물론 이제 배반포 만들었다고 그게 인간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면 배반포가 자궁에 착상을 해야지 거기서 이제 성장을 하고 뭐 이제 인간 개체로 자라나게 되는 거니까 이 연구만으로 실험실에서 인간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이야기 인공 자궁에 대한 이야기도 좀 짧게 들려줄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배반포를 만든 것도 충격적이지만 이 연구 결과가 또 따로 행해진 인공 자궁 연구 결과 결합이 되면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이미 인공자궁 기술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다고 해요. 네. 동물 실험에서는 이제 바이오백이라는 이미 상표도 나와 있어요. 상용화를 준비하는 그런 인공자궁입니다. 이 바이오백을 통해서 이 조산한 양을 그러니까 인간으로 따지면 한 24주 정도 되는 네. 그 양이라고 해요. 보통 그 아이는 40주가 돼야 나오는 거고 그쵸. 근데 이제 양이 인간이랑 임신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얼추 비슷하기 때문에 양을 대상으로 이제 인공자궁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 정도 기간이면 네. 너무 빨리 나왔기 때문에 생존하기가 힘든 시기점인 거죠. 실제로는. 네네네. 이제 임신한 지 한 100일 정도 된 양을 꺼내서 네. 바이오백에서 성장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 양이 실제로 출산이라고 해야 되는지 뭔지. 뭐 출산에도 있는 경우는 거죠. 그렇죠. 이게 너무 새로운 개념이다 보니까. 용어도 없어. 어쨌든 그래서 이 바이오백을 나와서도 건강하게 살았어요. 이 양이. 그러니까 이 사례는 원래 인간으로 22주까지는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나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24주 미만에 태어난 아기들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낙태가 합법화되지 않았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24주 이후에는 뭐 낙태가 불법이고 24주 안에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24주가 어느 정도 이제 기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이오백은 그 시점의 아이도 그 안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렇죠. 그 비슷한 시기에 어느 정도 이제 생존 가능하게 아이를 낳는다면은 바이오백에서 키울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바이오백도 뭐 아주 뭐 임신 초기부터 그 안에서 아이를 생존시킬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태아나 뭐 생명체를 바이오백에 연결하면 어쨌든 이제 카테터 같은 거를 뚫어가지고 뭔가 이 생명 유지 장치를 달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심장 같은 것도 스스로 이렇게 좀 뛸 능력이 돼야지 이 바이오백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정도 되려면 인간은 최소 20주 여성의 몸 안에서 있다가 뭐 바이오백으로 뭐 가더라도 뭐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것보다 지금 더
한 단계 더 나간 인공자궁의 실험이 최근에 있었죠. 이번에는 네. 쥐를 통해서 인공자궁 실험을 한 건데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연구가 네. 진행이 됐어요. 근데 쥐의 자궁에서 임신 5일째 배아를 이렇게 떼어서 유리병 속에 있는 인공자궁에서 6일 정도를 길러냈다고 합니다. 생쥐 임신 기간이 20일이라고 하는데 수정란이 만들어지면은 11일째 되는 네. 날인데 그때까지 길러낸 거죠. 유리병 속의 배아는 거의 태아 단계에 진입을 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네. 심장도 심장도 이렇게 뛰고 그 인터넷에 보시면 그 유리병 속에 있는 그 생쥐가 이렇게 심장 뛰는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찾아보실 수 있어요. 정말 태아 상태에 그런 생쥐까지 자랐는데 이 유리병 속이 너무 비좁아지고 영양분 공급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연구가 중단이 된 거고요. 그런데 이게 더 충격적인 거는 이 이스라엘 네. 연구진들이 논문에는 쓰지 않았지만은 인터뷰에서 밝히기로는 이 암컷 생쥐의 그런 그 자궁을 착상하기도 전 이 난관에서 수정 당일날 그 수정란을 떼내서 인공 자궁에서 11일간이나 길러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와 마찬가지 11일 동안 태아 단계에 네. 진입할 때까지 길러낼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수정란 단계에서 인공 자궁으로 옮겨져서 어쨌든 생존을 유지한 그런 사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했던 얘기를 다 조합을 해보면 어떠한 세포를 그냥 떼내서 얘를 줄기세포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태아와 비슷한 단계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수정란 단계에서 태아가 단계까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생쥐 인공자궁이 성공했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단계에서부터 출산까지는 아까 바이오백이 이미 과거에 성공을 했었고 네. 이걸 쭉 조합하면 우리의 세포를 가지고 출산이 가능해지는 미래를 상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시나리오가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각각의 연구자들이 그거를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제 이거를 종합해보면 이렇게 돼버리는 네. 그러면 이걸로 이제 좀 과격한 상상을 많이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가장 확실한 미래는 일단 조산아들의 그러니까 출산 성공률이 훨씬 높아지겠네요. 그럼요, 네. 인공자궁을 연구하는 측에서도 이거는 이제 조산아들을 생존시키는 기술이다. 네.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은 여성이 임신 네. 기간 자체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24주 이하의 바이오백에서 옮겨서 키울 수 있다면 일찌감치 좀 임신을 종결하고 일상으로 아니면 사회로 복귀한다거나 뭐 그런 네, 일들이 가능할 수 있겠고 낙태죄 폐지 운동을 뭐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내 몸에 대한 권리로서 임신 중단을 하게 되지만 그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로서 태아가 사망하는 것인데 임신을 중단시키더라도 태아를 살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낙태라는 방법이 어떤 좀 정당성을 얻을 수 있겠느냐. 지금 가장 빠른 단계의 인공자궁은 태아 단계가 됐을 때 인공자궁에서 크는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네. 유행할 것 같아요. 출산의 고통을 줄이면서 출산을 하고 싶은 뭐 미국이나 뭐 캐나다 같은 곳에서 소득이 많은 여성들은 대리모 출산 같은 것들 더 이상 낯설지 않을 정도로 많이 그냥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난자를 냉동시켜 놨다가 20, 30대, 뭐 30대 중반까지는 뭐 일에 몰두하고 나중에 여유가 생길 때 출산을 하는 또 아니면은 나중에 뭐 대리모를 통해서 뭐 올 때 네. 이후에 뭐 이런 것들이 이미 행해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새로운 기술과 더 만나면 이제 대리모 대신 이제 인공자궁을 쓰게 되는 거니까 윤리적으로도 훨씬 문제가 좀 덜 불거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미래를 3단계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일단 1단계는 출산을 빨리 하는 인공자궁의 출현, 보편화. 두 번째는 아예 내가 이제 아이 수정란 단계부터 인공자궁을 쓰는 아예 임신 자체를 안 하는 거죠. 네, 남자만 채차면 임신할 네. 수 있게. 세 번째 단계는 자기 세포로 임신하는 돼서 출산을 임신 안 하는 거지만 자기 세포로 출산해버리는 1단계는 이미 어느 정도 지금 현실화가 됐어요. 나중에 이제 인스타에다가 막 올리는 거지. 내 태아 23주 태아 사진을 찍어서 그쵸. 사실 이미 우리 인큐베이터라는 기술이 있잖아요. 조산하면은 네. 어느 정도 생존 가능할 때 인큐베이터에 옮겨서 이렇게 키우는 거잖아요. 바이오백은 더 일찍 조산한 아이들도 살려주는 인큐베이터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단지 여성이 뭐 출산을 기피해서가 아니고 조산아를 살릴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쓰지 네. 않을 이유는 없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이 점은 이렇게 바이오백이 약간 비닐 같은 그 소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에 네. 태아가 다 보이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태아를 더 관찰할 수 있고 태아의 발달 과정을 더 잘 보면서 뭔가 건강 상태를 체크한다거나 뭐 그렇죠.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유용해질 것 같고 또 엄마들은 이렇게 임신 기간에 초음파 같은 거 막
정말 네, 많이 네. 보고 싶거든요. 그렇죠, 아이. 그렇죠. 바로 실눈으로 막 볼 수 어. 있으니까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런 것도 말한 가능할 거는 거. 그 인큐베이터는 굉장히 어떤 슬픈 일이지만 네. 그거를 인스타에 찍어놓는 개념 없는 거죠. 그걸 얘기한 건 아니고 초음파 3D 초음파를 되게 비싸게 봤잖아요. 내 아이 사진을 제대로 나오지도 않아. 그걸 막 그 3D로 해서 나오는데 지금은 자기가 그냥 입체로 찍으면 돼. 그렇게 되는 미래가 이제 유행하면 다 인공자궁을 쓰게 될 거고 인공자궁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질 때쯤 그냥 모든 자궁은 인공으로 한다로 바뀌는 시점이 올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면은 또 계속적인 또 점진적인 그런 기술 발전이 이루어져서 보완책을 찾고 뭐 이래서 안정성이 확보가 되면 인공자궁이 점점 더 보급되겠죠. 쓰지 않을 이유는 딱히 없을 것 같아요. 태아가 네. 그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만 있다면. 네, 그 다음 단계의 허들은 출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이라고 그때 그 미래에는 느낄 것 같은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고 아이를 낳는다는데 사랑 따로 아이 따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사는 동안 아이를 낳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네. 내가 혼자서 지내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미래에는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거 정자를 얼려놓기도 하잖아요. 남자는 네. 난자를 얼려놓기도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나중에 제 3단계까지 흘러가면 자기 세포에서 그냥 아이를 만드는 되니까. 맞아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메타버스에서 이런 생활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내 거 채취해서 아이 낳고 그런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굉장히 또 기술적인 난관이 계속 많겠지만은 네, 네. 어쨌든 지금 연구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렇죠.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과격한 좀 상상 혹은 뭐 예측을 좀 해봤는데 과거에 고래 잡으러 가는 게 유행이었단 말이에요. 엄마들이 아들을 포경 수술하는 거. 아, 네. 요즘에는 그 예전부터 하진 않는데 미래에는 불임 수술을 하는 거야. 아이를 낳자마자 일단 불임 수술을 해놓으면 얘가 사고 칠 일이 없잖아요. 딸이든 아들이든. 네네. 사고가 안 터지잖아요. 사고가 네. 안 터지다가 얘가 뭐 나중에 출산을 해야겠다. 그럼 세포에서 빼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성관계랑 출산이 완전히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자유를 얻는 대신 또 책임감을 또 잃을 수도 있는 거. 이런 걸 떠나서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이 가능해진다. 더 과격한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내가 되게 부자야. 내가 아이를 낳았어. 내가 자식이 예를 들어 셋이에요. 유산을 어떻게 나눠줄 거냐. 큰아이한테 많이 준다. 왜? 얘는 나의 복제를 키울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한 70이 됐는데 아니 아들도 있는데 욕심이 심하네. 어쨌건 내가 유산을 물려준다고 했을 때 나의 복제 인간한테 물려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내 복제를 키우는 사람한테 유산을 주겠죠. 이제 그런 일들도 발생할 수도 있고 더 과격한 상상을 해보면 내가 사업체를 만들고 그 사업체 직원을 전부 다 내 복제 인간으로 나중에 서서히 채워갈 수도 있어요. 이만큼 믿을 만한 게 어딨어. 네. 그렇잖아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메타버스에서 살고 넷플릭스 보고 막 이렇게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출산을 할 이유가 없어요. 굳이 뭐하러 해. 가상현실 속에 이미 자식도 있고 다 있는데 이렇게 되면 출산은 또 이것조차도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이 분리돼 버리는 거죠. 완전 예전에는 그렇죠. 출산이 보편적인 일이었다면 네. 미래에는 이게 완전히 두 계층으로 나뉘어버릴 수도 있는 하는 사람은 많이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약간 그렇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 혹시 또 좀 예측을 좀 해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제일 충격적인 부분이 여성 없이 임신이 가능해진다는 배아를 만들어내는 기술에서 난자가 사용되지 않았잖아요. 난자가 없이 배아를 만들었는데 그 배아를 인공자궁에서 키워낼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뭐 임신 안 해도 돼. 임신의 고통에서 해방될 거야 라는 기쁜 마음과 동시에 뭔가 좀 착잡한 기분도 들었는데 왜냐면 이게 출산 능력이라는 건 좀 여성 고유의 또 권한으로서 약간 출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이중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성에게 있어서. 그게 여성을 좀 더 좀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좀 제약하는 요인이기도 하고 그와 동시에 또 뭔가 여성을 좀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요소이기도 한데 해방되는 동시에 출산 주체로서의 여성의 권위는 조금 하락을 하게 되지 않을까. 진정한 어떻게 보면 남녀 평등이 완전히 이루어져 버리는 출산이 이제 여성만의 역할이 아니게 되면 남과 여의 구분이라는 것도 모호해질 것 같아요. 성소수자들 이렇게 네네. 주장해서 하는 얘기들은 성이라는 거는 남과 여 이렇게 이분법으로 분리되는 게 아니다. 그 사이에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들이 있는 거다. 그런 개념들이 좀 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거란 말이죠. 어쩌면 그냥 성별 자체가 좀 무의미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진짜로 이런 인간의 욕구조차도 가상 세계에서 다 해소가 돼버린다.
네. 가상의 존재로 세수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성의 의미가 더 퇴색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가상세계로 건너가면 내가 남자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소장님이 여자의 삶을 살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혼용되다 보면 이제 뭐 남녀 성의 구분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런 방송에서 좀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꼰대 같은 인간인데 이런 현실들을 보면 이게 지금 이렇게 비주류고 급진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어느 정도 귀 기울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개념들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그런 네. 개념들이 너무나 생소하고 뭐 기존의 윤리관과도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미래에는 이미 기술적으로 그것들이 실현되어 버리면 저절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죠.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가족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 서당을 다니는 사람 같은 느낌으로 청학동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결혼이라는 걸 해서 두 사람 사이에서만 자녀를 낳았어. 막 이런 그럴 수도 있. 그런 낭만이 있던 시대가 있었어. 이러면서 사랑을 하는 사람끼리만 아이를 낳았어. 네. 사랑을 해야만 아이를 낳을 수 있었어. 이런 거죠. 근데 그 미래에는 사랑이 없어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고, 아이는 공동 육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미 여자 한 명과 남자 한 명이 가정을 이룬다. 일부일처의 가정을 이뤄서 자손을 낳는다라는 개념 네. 자체는 이미 미국 같은 데만 봐도 상당히 많이 사라졌잖아요. 다양한 형태의 그런 부부들이 뭐 게이 커플이라든지 이제 현대사회의 그 일부일처제를 표현하는 용어가 연속적인 일부일처제라는 그러니까 그것도 표현을 씁니다. 네. 비주류가 되기 시작한 거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큰일 났어. 이게 벌써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뭐 100년 회로하는 그런 일부일처제가 아니고 이제 한 번에 한 명만 만나는 일부일처긴 하지만 계속 상대는 바뀐다. 이런 게 이제 연속적 일부일처제. 보통 결혼을 그렇죠. 뭐 평균적으로 뭐 3명 정도를 한다고 하니까 가상세계에서 오토 돌려놓고 딴 데서 또 결혼 생활하고 이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런 가족이라는 개념 같은 것들이 많이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기술적으로 출산과 생식이라는 문제까지 기술적으로 뭔가 변화를 맞으면 지금의 가족이라는 개념은 더 빨리 붕괴될 것이다. 저는 또 여기서 좀 지금 생각이 든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교육할 때 과거의 가치를 좀 많이 가르쳐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새로운 거를 계속 접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배울 거니까 어쨌건 누군가는 그런 가치를 유지하고 그 가치의 장점을 습득할 거란 말이죠. 네. 근데 그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것만 계속해서 추구하고 그쪽으로 달려가면 그쪽에 장점이 있겠지만 그것만 보게 되니까 가족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런 문화도 배워가는 게 가족의 중요성을 알면 그게 좋지 않나. 그런 면에서 급진적인 분들의 얘기를 귀 기울일 필요는 있지만 거기에 너무 빠지는 것은 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그게 저의 생각이고요. 혹시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또 있을까요? 좀 이걸 가지고 상상해 볼 만한 미래가 있을까요? 제가 미래라고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진화론적으로 보면 네, 네.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물종, 제가 몇 프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90% 이상의 생물종이 암수 생식을 통해서 번식을 합니다. 여기서 생물세계에서 암컷과 수컷이라는 건 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수컷이 출산과 양육을 하는 생물들도 많거든요. 네. 단지 암컷과 수컷을 나누는 기준은 어쨌든 난자를 만들면 암컷, 정자를 배출하면 수컷이에요. 네.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난자라는 그 좀 상대적으로 크고 뭐 네. 이런 알을 생산하는 게 이제 암컷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이렇게 막 많은 숫자로 네, 번식을 네. 하는 게 수컷인데, 그 생명체의 90%가 그런다는 건 결국은 그런 존재가 생존에 유리하다는 얘기죠.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암수생식을 할 때 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 이게 어떤 좀 진화 원리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인간이 이제 더 이상 암수생식을 하지 않는다면 네. 사실상의 자웅동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개체의 다양성이 많이 줄어들 거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거는 여러 가지 환경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어느 일부가 죽더라도 어느 일부는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네. 개체가 생겨나는 것인데, 만약에 되게 천편일률적인 개체들이 생겨난다면 어느 순간 환경 변화가 왔을 때
갑작스러운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비슷한 사례로 바나나가 실제로 그랬대요. 바나나가 한 종이 완전히 멸종해가지고 그때 바나나 값이 올랐다가 지금 보편화됐는데 이걸 조금 남수 예시를 들면 트럼프 카드가 있어요. 되게 세련된 트럼프 카드가 있어. 똑같은 트럼프 카드만 사가지고 섞으면 상대가 이 트럼프 카드에서 내가 10장을 뽑았을 때 뭐라고 예측하기가 쉬워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트럼프 카드도 있고 똑같은 그게 화투, 유효한 카드 막 이런 게 있어. 그거를 어느 날은 트럼프 카드랑 유효한 카드랑 섞고 유효한 카드랑 화투랑 섞고 크기가 똑같다. 그렇게 했을 때 10장을 보내면 상대는 예측을 못한다는 거죠. 그렇겠죠. 이 트럼프나 유효한 이런 걸 섞은 것보다 세련된 트럼프 카드 하나만 섞은 게 지금 보기엔 좋아 보이지. 근데 환경이 변했을 때 어떠한 적을 만났을 때는 유효양의 듀얼 카드가 필요할지도 모르죠. 유효양 아시죠? 눈치가 모르는데? 모든 것을 이 카드 게임으로 배틀을 하는 게 있어요.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좋아 카드 게임을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아이들이 유행하는 건데 어쨌건 그런 카드도 언젠가는 필요할지도 모르는 거죠. 지구에서 공룡이 멸종하는 순간에 조그만 포유류들은 살아남았다는 거죠. 미래에는 포유류들이 멸종하고 바닷속에 사는 문어들이 두 종류가 올라와서 생존한다는 다큐멘터리도 있어요. 2억 년 후에 지구는 두 종류가 지배한다. 뭐 이런 다큐가 BBC 같은 되게 유명한 데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보면 지금 이 이야기는 장동체가 가능하니까는 단기적으로는 유전자적으로 유리하죠, 실은. 왜냐면 내 유전자를 남기고 싶은 잘난 사람들은 마음껏 남길 수가 있는. 네네. 근데 내가 지금 유전자를 굳이 남기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제 알아서 도태되는. 네. 근데 문제는 유전자가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불리해지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게 이제 지원님의 설명이었습니다. 진화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과학자의 시각은 달라요. 이렇게 앞부분이 조금 지루했어도 이 앞부분의 이야기를 한 두세 번 들으면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유튜브의 장점이 뭡니까? 또 봐도 돈이 안 든다는 거예요. 이해갈 때까지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오늘 저희가 드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미래가 펼쳐지겠구나 어느 정도 좀 그림을 그리시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좀 통찰력을 넓힌다라는 정도의 개념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우리 세대에는 보지 못할 미래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이를 가르치거나 이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분명히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